핸섬 가이즈랑 하이제킹이랑 탈주 중에서 탈주평이 제일 안 좋아요. 탈주요? 네, 탈출 아니고요? 셋 중에서. 셋 중에서요? 셋 중에서 아. 넷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탈출이겠죠. 안 봤는데도 저희가 너무 까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파 없는 이하고 네, UPD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찾아뵙고 또 네. 찾아뵀는데요. 지난주는 7월 첫째 주 2024년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시작한 기념으로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7월 2주차 맞이해서 영화 소식,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봉작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7월 2주차인데 네, 영화들이 슬슬 많이 개봉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영화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하이제킹부터인가요? 이렇게 하이제킹, 핸섬 가이즈, 그다음에 탈주까지 이제 그다음에, 개봉을 한 네. 상태에서 이제 네 번째 주자로 탈출이 개봉을 했는데요. 탈주랑 탈출이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네. 부제가 달렸거든요. 프로젝트 사일런스라는 부제가 달렸어요. 네.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거 같기는 해요. 뭐 이 영화도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네, 저도 아직 못 봤고요. 네. 이게 마침 어제 개봉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직 못 본 상태고요. 근데 이게 되게 말이 많았던 영화예요. 칸 영화제 출품이 됐었는데 네네. 거기서 상영 후에 악평을 받아가지고 심파 부분이 좀 비평을 많이 받아가지고 5분 정도 이제 분량을 더 덜어내고 개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전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들보다 홍보가 좀 덜한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쉽게 말해 손을 놨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는데 그래도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고 이성균 배우의 유작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쵸. 저도 이 영화가 여름 시즌이어가지고 한국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4-5개의 영화들이 몰려서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솔직히 제일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 영화. 이 탈출이라는 영화가요? 왜냐면은 네. 뭐 예고편이나 기본 설정만 봤을 때는 한정된 공간에서 미스터리한 크리처의 공격을 받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재난 영화 느낌도 좀 났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평이 보니까 평이 굉장히 안 좋은 거 보면은 꼭 칸에 출품됐다는 것만으로도 작품성이 보장되는 건 꼭 아니다.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의 감독님이 김태곤 감독님이시거든요. 독립영화로 유명한데 면회 1999? 그 안재홍 배우 나왔던 유명하죠. 네, 그 영화 좋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아직 못 본 상태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찍은 게 상업 영화인 굿바이 싱글 김혜수 배우가 나왔던 그 영화 되게 괜찮게 봤거든요. 나름 뭐 상업 영화로서 후반부에 조금 약간 식상한 느낌으로 변질되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나름 유쾌하고 볼만한 캐릭터 코미디였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영화에서 박살이 났네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보거든요. 이 영화 제작하신 분이 네. 김용화 감독님이세요. 또 네, 검은으로 확실히 무너진 감독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화 감독님이 그 전까지 영화 되게 좋았거든요. 오브라더스,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까지는 되게 좋았다가 미스터 고 때 살짝 어라?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그 이후에 신과 함께 영화가 딱 나오면서 이거 너무 못 만들었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천만을 넘은 거예요. 네. 괴리감이 쌍천만이죠. 느껴졌어요. 네, 쌍천만까지 넘으면서 내가 본 눈이랑 대중의 눈이 이렇게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눈이 맞았다는 거를 그 이후에 증명이 됐죠. 더문이라는 영화로 확실히 무너지셨고 김용화 감독님이 그 CG 전문 회사인 덱스터 스튜디오를 차리셨잖아요. 이 영화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CG는 덱스터 스튜디오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평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전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생각나거든요. 그 영화도 그 영화랑 이 영화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은 그 영화도 공동 감독이긴 했지만 감독님 중에 한 분이 김시표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가 좋은 영화죠. 네, 되게 좋은 영화고 좀 흥행해선 잘 안 됐지만 지구를 지켜로와 함께 마케팅 때문에 망한 영화라고 불릴 정도로 영화는 되게 좋은데 흥행에 실패한 영화인데 그 영화 감독님이 백두산 감독님이세요.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그것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영화가 박살이 난 거 보고 왜 그럴까 했는데 그 덱스터 스튜디오가 거기에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백두산에도. 역시 제작자가 문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입김이 좀 있긴 한 것 같고요. 그 덱스터 스튜디오가 CG로 유명한 회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적은 자본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의 CG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자랑스러울 만하죠. 근데 그게 CG가 필요할 때만 써야 되는데 CG를 조금이라도 더 과시하기 위해 더 홍보하기 위해 쓰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왠지 탈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화 감독이 집중을 다른 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에 있어서 각본이나 시나리오, 스토리텔링이 사실 중요한데 영화의 본질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더문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둘 다 보신 분들의 평을 들어보면 다 심파 얘기밖에 안 해요. 심파라는 것이 국룰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용화 감독님이.
심판을 일단 무조건 넣어줘야지. 관객들이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으니까 싫어하더라도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흥행에 있어서 몇백만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무조건 넣어야 돼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톤 앤 매너 자체가 일단 심파로 잡혀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시대는 심파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트렌드란 말이에요. 네, 관객들이 이제 엄청 싫어하죠. 그쵸. 심파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심파도 들어가고 다른 부분도 들어간다 치면은 관객들이 그냥 이 영화는 심파다, 별로다 이렇게 아예 퉁쳐버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획의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악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영화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더라도 그래도 그 이성균 배우 보려고 나는 볼 거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영화를 원래 처음에 기대를 했었다 했잖아요. 아, 그쵸. 그것 때문에라도 한번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평이 이렇게 안 좋나 호기심도 들고. 네. 그쵸. 저도 심파를 덜어냈다고 하는데, 덜어냈는데 또 심파가 있는지, 덜어낸 게 이 정도야인지 아니면 진짜로 잘 덜어냈네 라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다음은 헐리우드 영화예요. 네. Fly Me to the Moon이라는 영화인데 제목을 읽자마자 노래가 하나 떠오르긴 하네요. 이거 그냥 제목 읽자마자 노래밖에 안 떠올라요. 이 Fly Me to the Moon 노래 SNS 영상 중에 화제가 된 것 중에 그게 있거든요. 이 원곡자인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가수분이 있는데 그분 옆에서 레이디 가가가 이 곡 불러달라고 권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약간 치맥기가 있으시거든요, 연로하신 분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Fly Me to the Moon 하니까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레이디 가가가.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멋지게 Fly Me to the Moon을 열창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 비화를 들어보니까 그 노래를 열창을 하시고 무대에서 내려온 다음에 본인이 무대 위에서 방금 불렀던 노래를 까먹으셨대요. 부른지를 기억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그 영상이구나 했던 기억이 있는데, 계속 그 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제목 보면. 그래서 그 노래가 Fly Me to the Moon 했던 그 노래가 떠올라서, 어쨌든 이 영화는 애플 TV에서 제작한 영화라서 극장 개봉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애플 TV나 OTT 관련된 제작사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극장 개봉을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 케이스 보니까 예전에 나폴레옹이나 플라워 킬링문 보니까 애플 TV에서 제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영화들도 극장 개봉을 했었으니까 아마 이 영화도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게 캐스팅 비하가 좀 있어요. 원래는 채닝 테이텀이 아니라 크리스 에반스가 캐스팅 됐었거든요. 크리스 에반스 하면은 캡틴 아메리카고,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잖아요. 근데 사실 전 그 두 배우가 그 전에 작품에서도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청춘물 있어요. 갑자기 제목을 까먹었는데 거기서 둘이 만났다가 마블에서도 또 만나고 자주 협업을 해가지고 저는 둘이 커플 아니야? 뭐 약간 열애설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완전 찐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배우가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캐스팅 면에서도 만약에 크리스 에반스가 나왔다면은 마블의 그 캡틴 아메리카랑 블랙 위도우랑 만났어 하면서 더 홍보에도 도움이 될 텐데, 아쉽게도 계속 제작이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크리스 에반스는 하차하고 채닝 테이텀이 합류를 했더라고요. 영화가 평은 되게 너무 노멀해서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쵸. 개봉작들이 하도 많고 인사이드 아웃 2가 지금 뭐 이슈고 또 한국 영화들 막 쏟아지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존재감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진 평론가가 이 영화에 호평을 했어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이동진 평론가가 그냥 괜찮다라고 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뽑아야 되니까 이동진 극찬 막 이렇게 하신 경향이 있는데, 극찬까지는 아니고 호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도. GV도 하고 GV도 하고 했었는데,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평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동진 평론가가 그분은 좋게 보셨죠. 좋게 보셨는데 그 영화사에서 이동진 극찬 이렇게 막 홍보했었는데, 이 영화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동진 평론가가 괜찮은 장르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스칼렛 요한슨, 조앤슨이라고 해야 될지 요한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그 이동진 평론가가 배우 이름을 이렇게 수정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호아킨 피닉스를 와킨 피닉스라고 말을 하고 스칼렛 요한슨을 스칼렛 조앤슨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이동진 평론가가 말하는 쪽인 입장인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 송강호 배우를 말한다고 치면은 외국에서 송강호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송갱호 하면은 뭔가 좀 그렇잖아요. 외국 입장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예전에 아카데미에서 윤여정 선생님이 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때도 수상소감으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내 이름을 그냥 유, 문, 여여 뭐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은 좀 다 허락하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게 좀 생각이 나네요. 그걸 들으니까. 네, 맞아요. 그 비슷한 것 같고요. 그 티모시 샬라메도 이름
때문에 말 많더라고요. 그쵸. 티모시 샬라메, 티모테 샬라메. 근데 티모테 샬라메가 원래는 맞대요. 티모시 샬라메라고 부르는 것도 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라서 뭐 어떻게 말하든 상관이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스칼렛 조앤슨으로 포스터나 이런 언론 보도 자료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젠데이아라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젠데이아 배우 처음 나왔을 때 포스터나 이렇게 홍보 문구 보면 젠다야. 네, 맞아요. 젠다야로 나왔어요, 처음에. 근데 어느 순간 젠데이아로 수정이 돼 있어요. 그럼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스칼렛 요한슨은 수정이 안 되고, 그리고 레아 세이두도 원래는 레아 세두예요. 발음상은 세두인데 레아 세이두에서 안 바뀌거든요. 이 웃지 못할 사태가 듄2라는 영화에서 젠다야는 젠데이아로 바뀌어서 나오고 레아 세이두는 레아 세두로 안 바뀌어서 나오고 예.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저는 좀 답답한 입장이라 최대한 발음 비슷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이슨 스테이덤 그 액션 배우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나왔을 때는 제이슨 스타뎀으로 나왔다가 제이슨 스테이섬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제이슨 스테이덤으로 바뀌었거든요.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헷갈릴 정도인데 제발 처음 정할 때 본토 발음에 제일 가까운 걸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칼렛 조앤슨은 워낙에 뭐 연기 잘하는 걸로 유명하고 믿고 보는 배우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네네. 스칼렛 요한슨 배우가 연기를 그렇게까지 잘한다는 생각을 잘 안 했어요. 한계치가 명확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그 한계치가 여기 이상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 이야기에서 좋은 연기 보여줬잖아요. 아카데미 후보로도 오르고 거기서 보면은 이 배우가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도 보여줄 수 있는 배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섹시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블록버스터나 그런 데 말고도 규모가 작은 예를 들어서 뭐 우디 앨런 영화라든지 그런 좀 독립 영화 쪽에서도 많이 나와요. 스칼렛 요한슨. 근데 거기서조차도 섹시한 이미지로 나오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거기서는 진짜 자기 연기력을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스칼렛 요한슨은 인기라든지 스타성 플러스 연기까지 다 가져간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노력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거를 높이 사고 저도 응원하는 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플라이 미 투 더 문에서는 오랜만에 금발로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흑발이라던가 아니면 블랙 위도우에서 빨간 머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금발로 나온 것 같아요. 금발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중요한 포인트인가? 그러니까 제가 금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섹시한 이미지를 오히려 일부러 더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관객들이 나한테 그런 이미지만 원하니까. 근데 이번에 그걸 피했다가 이번에는 또 금발로 나오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에 있어서 맞춘 건가? 의상에 맞춘 건가? 포스터 보니까 아무튼 궁금해지는 영화입니다.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이제 독립영화 쪽인데요. 러브 라이즈 블리딩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가 이번에 개막한 부천영화제 개막작이에요. 그리고 아까 앞선 탈출이라는 영화랑 플라이 미 투 더 문은 어제 개봉했죠. 금요일 개봉을 했고 러브 라이즈 블리딩은 수요일 개봉을 했어요. 네, 이게 약간 특이점이 있는데 개봉 날짜가 원래는 수요일이잖아요, 보통. 그쵸. 원래는 이게 토요일 개봉이었다가 금요일, 목요일, 이제 수요일까지 왔다가 다시 지금 금요일로 바꾼 거 보면은 다시 시대가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런가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게 있거든요. 커뮤니티에서 누가 알려주셨는데 원래는 수요일 날 개봉을 해야 파일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금요일 개봉으로 다시 바꾸려는 이유는 수요일 날 그렇게 딱 개봉을 했는데 첫날 바로 판가름이 난 거예요. 이 영화 흥행 결과. 금토일 주말 스크린 수 잡는 거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럴 바에는 아예 금요일로 확 잡아버리면은 영화가 좋든 나쁘든 최소한 기본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아마 바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문이 나버리니까. 네, 그렇죠. 게다가 영화들이 안 그래도 요즘 일반 관객 입장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영화 볼 게 없다. 데드풀과 울버린만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대를 안 하니까 아마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 금요일날 개봉하는 영화들은 자신이 없는 영화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보통 규모가 큰 영화들 그런 영화들 같은 경우는 수요일 개봉이 지금까지는 좀 원칙이었잖아요, 한동안은. 그러다가 금요일 개봉하는 영화들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 영화들은 좀 안 유명한 영화들이거나 좀 규모가 작거나 스쳐 지나가는 영화들인 경우가 좀 많았어요. 하이제킹부터 해가지고 뭐 탈출도 그렇고 금요일 개봉하는 거 보고 뭐지 이 영화들? 규모 좀 있는 영화들인데 그 영화들 왜 금요일날 개봉하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수요일 개봉하는 케이스였으면 좀 편했던 게 평점이라든지 반응이 보이잖아요. 걸을 수가 있다.
네, 좀 아무래도 관객 입장에서는 좀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금요일날 개봉이면은 빼박으로 아마 데이터가 좀 부족하죠. 이 영화의 또 주인공이 크리스틴 스튜어트잖아요. 그렇죠. 저는 크리스틴 스튜어트 배우를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트와일라이트 이전부터도 독립영화에 출연을 했거든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트와일라이트 이후에 이제 독립영화에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웰컴 투 마이 하트라는 영화에서 어린데도 몸을 파는 역할, 그 역할을 맡아서 한 중년의 남자와 우정을 쌓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영화들도 있고, 독립영화 중에서도 드라마적으로 좋은 영화들 많이 있는데, 그 영화에 출연하다가 갑자기 그런 큰 영화에 출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왜 그러지? 였는데, 크리스틴 스튜어트를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영화를 딱 보고 아우 얘 스타인 줄 알았는데 연기는 더럽게 못하네 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트와일라이트이 데뷔작인 걸로 아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연기 잘해요. 저도 크리스틴 스튜어트 되게 좋아하는 배우고 네. 사실 처음부터 좋아했다기보다는 네. 이후에 출연한 영화들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됐어요. 네, 어떤 영화가 있나요? 여러 가지 영화가 있기는 한데 가장 정점을 찍었던 거는 스펜서라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네, 스펜서 저는 좋죠. 트와일라이트 이후로 다양한 독립 영화에 출연한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기력을 점점 쌓고 있는데 스펜서를 딱 보니까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이렇게까지 연기를 잘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펜서란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까지 올랐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그때 상은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탔어야 됐다고 봤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 누가 탔었죠? 보니까 네. 그때가 타미페이의 눈이라는 영화로 제시카 차스테인이 제시카 차스테인. 네. 전 그때 제시카 차스테인이 타서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왜냐면 제시카 차스테인이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저 하는데 잘하죠. 너무 과소평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시카 차스테인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영화 배우들은 영화 배우들만 인정해요. TV 드라마의 전문 배우가 넘어가면 인정을 안 하거든요. 실제로도 성공 케이스도 별로 없고. 근데 유일하게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제시카 차스테인. TV 드라마 쪽에서만 활동하다가 영화로 넘어왔는데 연기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 제로 다크 서티라던가 그런 영화에서도 좋은 연기 많이 보여줬고요. 네, 되게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항상 그 아카데미에서 미끄러지네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수상을 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은 하지만 그 영화가 개봉을 못해서 타미페이의 눈은 아직 못 본 상태인데. 저는 봤어요. 디즈니 봤어요? 플러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보긴 했는데 네. 연기를 잘했어요. 네. 잘하고 이제 아카데미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분장을 하거나 뒷모습에서 아.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상을 네. 주는 네. 경우가 있었는데 네. 타미페이의 눈이라는 영화도 조금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물론 배우의 연기력도 굉장히 큰 몫을 하긴 했지만 네, 맞아요. 그것도 있었다. 그 이동진 평론가가 평을 딱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적었더라고요. 최대한 연기를 어떻게 해서든 막 돋보이겠다는 그런 느낌이 영화 내적인 것보다 더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은데, 너무 작정했나? 아카데미 타려고 힘을 빡 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게다가 또 이게 A24에서 만든 영화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더 뭐.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A24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커지고 있죠. 지금 자산 규모가 3조 5천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기대해지고 있는데. 독립영화 제작사인데 원래는 그쵸. 네. 크기 전에는 아무나 다 받았거든요. 기회의 문은 다 열려있다. 언제든지 와서 작품을 만들어 드리겠다였는데 지금은 이제 거르는 것 같아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수입하신 분 찬란 사장님인가? 그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A24 일화 중에 하나가, A24는 보통 협상을 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뭐 쉽게 말해서 5,000원 어때? 10,000원 줘. 그럼 저기 6,000원, 9,000원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줄여나가잖아요. 근데 A24는 10,000원 이러면 저기 6,000원 하면은 그래 나 안 해. 협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 돈 아니면은 안 판대요. 그 정도라서 이제 아까울 게 없는. 아쉬울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쵸. A24는 이제 영화를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그쵸. 믿고 보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화로 한국 독립 영화예요. 음. 네, 더 납작 엎드릴게요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네, 제가 뽑아왔고요. 저는 이 영화를 봤어요. 개봉 직전에 GV 시사회에서 봤는데요. 제 지인 기자님께서 이렇게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같이 봤는데 배우분들도 보고 뭐 감독님도 보고 했는데, 이 영화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게 원작 소설을 영화한 거거든요. 소설이 있군요. 네, 네. 근데 이 원작 소설이 봤어요. 표지 보면 알 거예요. 노란 포스터에 한 여성분이 납작 엎드려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이거 옛날에 본 적 있는데 할 정도로, 그 책을 못 봤지만 그 책의 표지는 기억이 남거든요. 그 책을 영화화한 건데, 보통 오피스 드라마는 웹드라마에서도 많이 다룰 정도로 흔한 소재이긴 한데 이 영화의 특이점은 사찰 오피스 드라마거든요. 절에 있는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절에 있는 회사요. 네, 절에 있는 회사. 특이하죠.
보니까 저도 너무 특이한 게 여기서 보면은 업무 부서가 다양하더라고요. 절에 있는 출판 업계도 있고 홍보, 마케팅, 기획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룬 거는 출판 업계 쪽이에요. 그래서 절에 관한 책을 출판하는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 괜찮습니다. 쉼표 같은 영화거든요. 가볍게 소소하게 좀 즐길 수 있는 영화라서 자극적인 거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더 납작 엎드릴게요라는 영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에 저 김금순이라는 배우가 나오거든요. 요즘 뜨고 계신 분이죠. 그렇죠. 독립영화계에서 굉장히 핫하신 분인데 울산의 별. 네, 유피디님도 보셨던 울산의 별에도 출연하셨고 심지어 거기서는 머리를 이렇게 빡빡 민 머리로 나오셨고 노동자로 나오셨죠. 네, 노동자로 나오셨고 그리고 정순이라는 영화에서도 또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셨고요. 이번에 또 이 영화에서도 비중은 크진 않아요. 근데 정말 특이한 역할을 맡으셨거든요. 이 세 분 위주로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근데 이제 중간에 김근수 배우가 나와가지고 네네. 오지랖 넓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맡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독특하고 재밌는 연기를 보여주셔가지고 김금순 배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더 납작 엎드릴게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 독립영화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네.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한국 독립영화들 소식이 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개봉은 하더라도 이슈가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든지 해외 독립영화들이 이슈가 되기는 하는데 한국 독립영화는 좀 잠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관객 수도 많이 적긴 해요. 그래서 저는 매블쇼에 전찬일 선생님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인기 없는 영화들을 굉장히 본인은 행복해하면서 소개를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매블쇼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욱 MC님께서 계속 예 정리해 주시고요 이러면서 계속 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루해가지고 이게 현실인 거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한국 영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박스오피스 흥행 순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네. 7월 12일 기준인데요. 1등은 인사이드 아웃 2 아직도 흥행 중이고 700만이 넘었어요. 이제. 네, 700만 돌파해가지고 또 다양한 굿즈 상품들을 이렇게 증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 버전 포스터가 나왔더라고요. 감정 캐릭터들이 한복을 입고 나온 버전의 포스터가 나와서 픽사에 대한 한국의 사랑, 엘리멘탈도 그렇고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포스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탈주 105만, 네. 100만을 넘었습니다. 네, 저 탈주 봤거든요. 핸섬 가이즈랑 하이제킹이랑 탈주 중에서 탈주 평이 제일 안 좋아요. 탈주요? 네, 탈출 아니고요? 셋 중에서. 셋 중에서? 네, 셋 중에서. 넷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탈출이겠죠. 안 봤는데도 저희가 너무 까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탈주에 대한 평이 제일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반 관객 입장에서. 근데 저는 탈주가 제일 좋았어요. 별점으로 따지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 아웃이 별 4개고 네. 탈주가 별 3개 반이에요. 핸섬 가이즈가 2개, 하이제킹은 반 개 이렇게 줬는데 많은 분들이 납득이 안 되실 건데 저는 탈주에 대한 평이 오히려 좋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탈주에 대한 평을 그렇게 적었어요. 네. 밀레니엄 이상 세대에겐 허술하게만 보이는 것들이 잘파 세대에겐 공감과 위로로 다가온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약간 좀 전공법으로 가는 영화인가요? 전공법이라기보다는 네. 컨셉트를 하나만 밀고 나가는 영화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얘기를 다루면은 되게 민감한 소재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소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 보면은 좀 허술한 부분이라던가 너무 막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레니엄 세대 이상 나이대 분들에게는 네. 뭐 이 영화 뭐야? 뭐 이렇게 개연성이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진짜 주인공한테 쏘는 총은 막 다 피하고 막 이런 전형적인 액션물처럼 전형적인 클리셰죠. 네, 그런 클리셰로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제가 잘파 세대는 아니에요. Z세대나 뭐 알파 세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잘파 세대한테 공감될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매블쇼에서도 최강희 평론가가 비판을 했거든요. 탈주에 대해서. 주인공이 탈주하는 이유가 네. 근본적인 이유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 설득력이 안 된다. 그런 비판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오히려 잘파 세대 입장에서는 그 지점 때문에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유가 없어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내가 잘파 세대로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이 되게 자극적이고 혐오 시대잖아요. 극단적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내가 무기력하고 무력감을 갖고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해볼 수가 없고 야 뭐 너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래 오버하지 마. 윗세대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는 내가 그럼 존재하는 이유는 뭐지? 너무 답답하다 이걸 느낄 텐데 그거에 대한 탈출구를 이 이재훈이라는 캐릭터가 보여주거든요. 이재훈이 다 필요 없고 나는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그냥 무조건 돌진할 거야 이런 느낌의 스포가 아니에요. 돌진할 거야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파 세대 입장에서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나도 뭔가를 다 필요 없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싶다. 그런 속마음이 이렇게 마음 언저리에 있을 텐데 그거를 끄집어내는 굉장히 큰 공감과 위로를 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개연성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뭐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메시지성이라든지 현실 반영이라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린 세대들을 좀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없어요, 진짜. 이유 없이 욕 먹고 있는 것 같고 이유 없이 개념 없는 취급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특히나 공감을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동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재훈 배우의 그 몸부림을 보고 묘한 감동이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저번 주 방송에서 이재훈 배우가 이제 독립영화 그 유튜브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본인이 그런 책임감을 갖고 지금 엄청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본인이 아니라 구교환 배우를 더 띄워주려고 하고 같이 출연했던 배우 중에 홍사빈 배우도 나와요. 홍사빈 배우 네. 나오죠. 네. 홍사빈 배우 띄워주려고 하고 이렇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띄워주려는 부분이 있고 한국영화 독립영화관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들이 한국영화 잘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이 영화의 극중 캐릭터가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그러면서 묘하게 이게 감동처럼 다가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영화 자체로만 본 게 아니고 너무 너무 의미부여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이거 스포가 될까봐 말은 못하지만 어떤 특정 장면에서 그런 느낌을 묘하게 받았거든요. 저는 네. 말씀 들으니까 네. 생각나는 영화가 엑시트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도 사실 뭐 청년 세대의 현실이라든가 그 영화가 좋게 보였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탈주라는 영화도 그런 케이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엑시트라는 영화도 저도 좋게 봤고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옥상에서 옆에 건물 창문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묘한 인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개연성이나 완성도로 따졌을 때는 탈주보다는 엑시트가 더 좋긴 해요. 그 부분은 확실히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탈주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시원하게 이런 답답한 현실을 뚫고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신다면은 탈주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탈주가 이종필 감독님 연출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편집 센스가 확실히 있어요. 예를 들어 작은 아이템들을 통해서 아기자기한 맛을 보여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이 감독님이. 네. 이 영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훈을 잡으려고 구교환이 쫓아가는데 동굴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무전기로 들어요. 동굴에 있는 소리를. 동굴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 떨어지는 소리를 똑똑똑똑 하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약간 다르게 들리는 소리가 나오면 멈춰봐. 여긴 것 같다. 이렇게 작은 디테일 하나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묘하게 그런 아이디어들, 아이템으로 재밌게 흥미롭게 연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관객들 중에서 탈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마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한국 영화들의 한정에서 봤을 때는 100만이 넘어서 다행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대박을 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영화 중에 특이점 중에 하나가 핸섬 가이즈가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올해 개봉작 중에 3번째거든요. 개봉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네, 그 중에서 파묘랑 네, 범죄도시 4가 1000만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했고 1000만을 안 넘은 영화 중에서는 유일하게 손익분기점을 넘은 소풍이란 영화도 소풍도 있었군요. 네, 소풍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총 4편이군요. 이렇게 4편이 손익분기점을 넘은 한국 영화입니다. 핸섬 가이즈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코미디로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렇죠. 돈을 많이 들인다던가 블록버스터 뭐 이렇게 빵빵 터지고 파괴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관객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돈을 적게 들이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관객들이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영화계 관계자분들도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한국 영화들 보니까 주목할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러닝타임이 다 짧아요. 100분 미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극장가도 관객들의 트렌드에 좀 맞춰 가려는 건가? 왜냐하면 이제 길면은 좀 힘들어하거든요. 숏폼이라든지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긴 영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화계도 그런 트렌드에 좀 발맞춰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영화들 러닝타임에서 좀 읽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특히나 한국 영화에서 좀 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외국 영화는 길더라도 재밌잖아요. 완성도에 자신 있고. 필요사는 2시간 반 되는데. 그쵸. 네. 근데도 막 1시간 반밖에 안 된 것 같은 체감이 들잖아요. 근데 한국 영화는 확실히 보장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러닝 타임이라도 짧아야 덜 지루하게 느낄 그러니까 수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짧게 하고 하자. 그 회전문이니까 상영회차 하나라도 더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전략을 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밤낚시가 성경지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밤낚시가 진짜 성경지명이고 진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밤낚시 같이 이렇게 짧은 영상들 12분밖에 안 되는 단편이었지만 예를 들어 뭐 20분짜리 30분짜리 단편 만들어가지고 극장에 이렇게 개봉을 하면은 관객들이 아마 보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상업 영화니까요. 그 다음에 독립영화 소식 한번 보려고 해요. 독립영화에서 흥행이 잘 되고 있는 영화들 꺼내보려고 합니다. 첫 네. 번째로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인데 네. 지난주에 개봉을 했어요. 어제 보니까 네. 29,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실상 3만 명 넘겠네요. 반올림에서 3만 명. 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넘겠네요. 네, 왜냐면 오늘 또 토요일이고 주말이니까 네네. 아마 금방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가 아카데미 후보작에도 있었고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주목을 끌만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상업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데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거의 3만 명 됐다는 거는 꽤 의미 있는 수치죠. 그쵸.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심지어 네. 최근에 들리는 소식이 야쿠쇼 코지 배우가 내한을 확정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다음 주 주말인가 내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 보셨나요 혹시? 아, 네, 봤어요. 보셨죠? 네. 이 영화 보면은 야쿠쇼 코지 배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영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한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실물로 진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배우고. 뭐 야쿠쇼 코지는 연기 경력이 되게 길잖아요. 네. 일본 영화들에서 보면은 야쿠쇼 코지가 가장 인상이 세게 남는 거는 아무래도 강렬하고 터프하거나 엄청 거칠게 나온 영화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들이 조금 인식이 강하긴 한데 이 영화를 보면은 정말 일상적인 영화거든요. 진짜 현실적이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연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게 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왜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일상적인 연기를 하는데도. 네. 근데 이렇게 조금 강렬한 연기보다 이렇게 좀 평범하더라도 일상적인 연기가 더 묵직하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영화가 그런 케이스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연기하면은 대부분 다 열연, 으아 소리 지르고 막 거친 거 보여주면 감정적으로 막 뭔가 크게 보여주면은 연기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반 관객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연기가 쉽다는 게 아니라 비교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런 일상적인 연기가 더 어렵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둘만 비교했을 때는 이야 하는 그런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감정적인 연기가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왜냐면은 밖으로 드러내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일상적인 연기는 조금만 잘못돼도 이렇게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연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야쿠쇼 코지 배우가 너무나 훌륭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영화가 되게 훌륭하다는 말밖에 할 수밖에 이 없어요. 영화가 또 의외였던 게 네. 초반에 보면은 네. 대사가 한마디도 없이 일상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것도 제 기억으로 한 이틀 정도 반복되는 걸 또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영화가 왜 이러지? 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일상적인 거를 그대로 비춰주는데도 이상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빠져들게 되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물론 거기에는 야쿠소 코지의 연기가 굉장히 큰 몫을 한 게 있죠. 네, 연기뿐만 아니라 같은 장면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빠져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장면은 같지만 묘하게 다 다르거든요. 달라요. 촬영 구도도 미세하게 다르고 밖에 문 열자마자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봤을 때 그 표정도 미묘하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루하루가 똑같은 루틴으로 반복은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똑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보고 너무 좋다고 하시고 제 주변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작은 거에 감동하고 작은 거에 소소한 행복을 느낄 줄 알아서 그 부분이 부럽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이 극중 야쿠쇼 코지가 하는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이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 구경하는 거 아. 구경하고 여기서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뭐 야구 보시는 분들은 알시겠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삼성 말이야 돈으로 다 선수들 쓸어가지고 그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 TV 꺼버려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 나오고 뭐 마이 많은 사람들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 재밌네 응? 저런 사람도 있네 하면서 흐뭇해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게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되게 부럽고 특별하게 다가오는데 저한테는 별로 안 특별한 게 저 가끔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갔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 보면서.
근데 다 그런 면이 있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왜 저는 그런 면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영화에 감동을 한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관찰을 좀 많이 하긴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멍 때린다고 해야 되나? 네. 뭐 구경을 하고 그냥 뭐 지그시 바라보거나 네. 그런 게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저도 좀 공감되는 면도 있었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그러시는 거. 꽤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다들 지하철만 들어가도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없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상한 사람 있으면은 그냥 소소하게 나 혼자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찍잖아요. 촬영을 하고 그걸 올리고 그거를 희화화하고 막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킥킥거리고 이런 시대라서 이런 영화가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요즘 같은 때 흔치 않은 영화죠. 이 네, 영화는 진짜. 맞습니다. 이 영화 진짜 너무 귀하고요. 이 영화는 다시 봐도 좋은 영화라서 저는 2번 봤거든요. 이 영화. 벌써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제가 개봉 직전에 봤었나?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본 것 아, 같은데 어쨌든 이 영화는 언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내한하셔서 사실 또 보고 싶거든요. 또 보고 이분이 이제 내한한다는 게 믿기지가 네. 않는데. 야쿠쇼쿠지 배우가 오신다고 하니까 또 사람 좋은 얼굴로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처음 오실 것 내한인가요? 같아요. 이분이? 원래는 그 부산영화제에 자주 오신 걸로 아. 알고 있거든요. 자주 오시는 분인데 그냥 야쿠쇼 배우가 오시는구나 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괜히 더 특별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영화로 칸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영화 엔딩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커리어에 있어서 정점을 찍은 거죠. 나무주연상을 받았다는 거는. 맞아요. 충분히 받을만 하고 네. 그리고 이 수상 소감이 나름 화제가 됐거든요. 야쿠쇼코지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보통은 이렇게 뭐 누구 감사하고 이런 말 하는데 일부러 재밌게 얘기했어요. 2002년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가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원래 유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황금종려상이었거든요. 올드보이가. 올드보이가 황금종려상이 사실상 확정이었는데 그때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9.11 테러로 화씨 9.11 부시 얘기가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였기 때문에 화씨 9.11도 출품돼가지고 그 두 영화랑 경쟁을 하다가 결국 화씨 9.11에 황금종려상을 줬어요. 올드보이가 먼저 기록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그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아쉬운 게 나무주연상도 굉장히 유력했어요. 올드보이가 그 정도로 올드보이가 굉장히 큰 상이 유력했는데 아쉽게 그 심사위원 대상만 받은 건데 최민식이 당연히 유력했는데 그때 당시에 최민식을 제끼고 네. 12살이었나? 야기라 유야라는 배우가 아무도 고레에다 아무도 히로카즈 모른다. 영화 아무도 모른다로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야쿠쇼코지가 이번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 수상 소감으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기라 유야는 받았는데 저는 이제서야 야기라 유야를 따라잡았네요. 라고 수상소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잖아요. 그렇게 재미나게 수상소감을 했던 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상업영화만 보신 분들이 가끔 그거 물어보거든요. 탈출 볼까요 말까요? 탈출 평 안 좋다던데 이거 볼까 말까 너무 고민되네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세요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탈출 말고 퍼펙트 데이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정말. 근데 뭐 역시나 반응 없으시죠. 왜냐면은 그분은 독립영화 아예 안 보고 무조건 상업영화 중에서도 무조건 재밌는 거 그냥 원초적으로 말초적으로만 재밌는 거 그거를 찾으시는 분이라서 이 영화도 극장에서 봐야 돼요. 왜냐면은 화면 비율이라든지 미장센 같은 것들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자연 풍경이라든지 일본의 일상적인 도시 풍경이라든지 그거를 비춰주는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영화 속에 숨겨놓은 이스터에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가 엄청 화제라서 영화 노래 나오는 순서대로 테이프에 나오는 네. 테이프로 나온 그 그쵸. 노래들이 네, 그 노래들을 순서대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본인도 아침에 그걸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영화가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극중 주인공 야쿠쇼코지가 읽는 책이 있어요. 한 3권 정도 있는데 그 책이 갑자기 지금 또 갑자기 지금 또 판매 부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 댄 오브 인터레스트가 18만을 돌파를 했고요. 참 빠르죠? 17만 한 지가 저번 주였는데 일주일 만에. 독립예술영화 부문에서는 올해는 이 영화를 깰 영화는 없다. 네, 없죠. 네, 그건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독립영화 얘기를 한다? 그럼 최소한 10만은 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반인들이 독립영화 얘기한 게 저는 가장 근래 중에 처음이 괴물 재밌더라고요 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이제 존 오브 인터레스트 봤는데 찜찜해서 별로였어요. 아니면 뭐 나름 재밌었어요. 이렇게 하는 반응들을 보면은 일반인들한테 확실히 관심을 받는구나 하면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 관객들도 확실히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흥행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얘기 못한 게 많기는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양한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짧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 방송 때는 또 더 풍성하고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